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조사 확인인데 먼저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가 있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일단 이 9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용 산출 내역, 토지용 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이 중에서 지금 우리 교과서 459페이지 기본적 사항 나왔잖아요.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460페이지 소재지가 있습니다. 소재지. 소재지는 리, 동에다가 지번까지를 합하면 소재지라고 합니다. 아마 백오동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동은 정왕동 됐대요. 뭐 시흥시에는 뭐 1동, 2동 이런 건 없어요. 혹시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안양동, 옛날에는 이런 거 이게 도시 및 주거 환경영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안양 1동, 안양 2동, 뭐 서울에도 보면 봉천 8동, 뭐 봉천 9동 협회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옛날에 속설이었어요. 근데 도시 및 주거 환경영비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제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까 돈이 된다라고 했다가 이게 투자 패턴도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몇 동 있는 거, 안양 1동, 2동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 오래된 동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1번지는 안양 1동, 안양 2동 다 합해서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안양 1동에 1번지 있고 안양 2동에 1번지 있고 하나밖에 없죠? 안양동 전체. 네, 그래서 그래. 어쨌든 그래서 같은 지번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안양동. 내비게이션을 칠 때 보면 안양동만 치면 되지 안양 1동, 2동 이런 거는 안 치도 된다고요. 왜냐면 같은 지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리나 같은 동에는 같은 지번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소재지는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면은 옛날에 8회 시험이면 벌써 1995년이니까 26년 전에 8회 시험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시구로 지번, 설정, 단위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의 시구로 지번, 설정, 단위 지역까지 지번, 설정, 단위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였다. 설명 잘했냐고 잘못했냐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잘못했죠? 명동 몇 번지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명동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만약 군대에서 처음에 너 집이 어디야 이런 거 묻는다고요? 그럼 명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맞아요. 명동이 다 네 땅이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군대 가면 처음에 때리려고 맘먹고 물으면 질문하면 무조건 저도 엄청나게 맞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번지까지 지번까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확인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적어야 되죠. 단독주택, 건축법에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공법시험에,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민법시험에, 중개실무시험에 다 나왔어요. 이게 단독주택은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시험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뭘 내겠냐고요? 같은 다자 돌림이 헷갈리니까 시험에 내겠죠?
즉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다가구예요. 다가구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옆에 아파트 얼마니까 나도 얼마지 수익률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폭락할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 그러나 다가구 이거는 폭등이나 폭락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가구는 월세 수입이 나오니까. 다가구는 방은 여러 개고 월세 수입이 나오는데 제 친구 지금 보니까 다가구 가지고 있는데 방이 16개인데 40만 원씩 나오는데 40만 원이면 400만 원, 4, 6, 24 얼마에 640만 원. 한 달에 640만 원 나오면 1년에 지금 7천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10개월, 10달이면 6,400만 원, 7천만 원 넘는데 월세 수입 7천만 원 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주인 세대 해가지고 꼭대기 3층에 자기가 살아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낸다고 지금 임대소득세 1주택이면 안 내죠. 2주택이면 월세인 경우 내고 3주택이면 전세라도 간주임대료 해가지고 세금 내죠. 세법에서 임대소득세도 한 문제 출제되지요. 보통 양도소득세 한 5문제, 임대소득세 한 문제 이렇게 임대소득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임대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합법적으로. 만약에 월급쟁이가 이렇게 한 연봉 7천만 원 받으면 세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내야 된다고 봐야 돼. 갑종근로소득세는. 갑종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소득세법에 보면 세율은 똑같죠. 6%부터 45%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지금 취득시기에 따라서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옛날에는 3년 안에 팔면 되다가 2년 안에 팔면 되다가 지금은 1년 안에 팔아야 되죠. 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그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봐야 돼. 저도 그 자동계산기 계산을 했는데 지방소득세는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금액에 또 10% 또 더 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10% 더 내니까 또 예측을 못 했으니까 억울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 계산된 금액에다 10% 더 내야 된다고, 지방소득세. 자, 어쨌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되는데 다세대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적어야 된다. 민법 시험에 이런 거 출제됐는데요. 아파트 동호수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으면 우선 면제 받냐 못 받냐 시험에 나왔어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은 있다 없다? 아파트 공동주택이잖아요. 민법 시험에 나왔다고요. 중개실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민법 시험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게 앞에 문제가 다 생략돼서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즉 전입신고는 똑바로 하고 대항력은 정확하게 갖춘 상태에서 단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우선 면제 받는다. 반대로 전입신고는 동호수를 안 적고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만 동호수 기재돼 있어도 우선 면제 효력이 없다고요. 대항력을 정확하게 갖췄다면, 전입신고를 동호수 정확하게 적었다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누락되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판례가 전입신고라는 것은 공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지만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작성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둘이 합의해가지고 추후에 내용을 변경했는지 옛날 처음부터 적었는지 그걸 알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신고를 동호수를 똑바로 했다면 비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민법 시험에도 나왔고 중개실무에도 나왔어요.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인터넷에 질문 하도 많이 해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 앞에 생략돼 있어서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뭐 전입신고는 똑바로 했고 이런 말을 안 적어놨거든요. 그냥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누락되어도 우선 면제 효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만 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 동호수는 전입신고할 때는 똑바로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비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 누락되어도 된다. 이런 소재지는 뭘 봐야 되겠어요? 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 토지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인데요. 면적은 미터법을 쓰고 있습니다. 척관법이 아니고. 그래서 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평이라고 쓸래야 쓸 수도 없어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보면 전부 면적이 미터법으로 제곱미터로 나와 있죠? 그 공부에 적혀져 있는 거 적어주면 됩니다. 면적은. 그렇게 해놓고 뭐 구 몇 평 뭐 이렇게 적어놓고 하던데요. 상업용 목적으로 평이라는 말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그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래서 보니까 지금 모델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몇 제곱미터, 구 몇 평, 아니면 그냥 59형 땡땡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랬더라고요. 59평이라는, 59평이 아니고 59제곱미터구나. 59제곱미터가 이게 한 25평 정도 되죠. 그럼 925형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땡땡 뭐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29평, 25평형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어쨌든 상업 목적으로 이게 평이라는 말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 면적 동그라미 1번 면적 환산하는 게 이게 15년 전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 뒤로 안 나왔습니다. 이게 면적 환산하는 걸 시험에 계속 내버리면 결국 평으로 써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1평은 3.3058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는 0.3025평입니다. 시험에 최근 15년간 안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461페이지.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28개 지목으로 나누어집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죠.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번, 부여는 북서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죠. 북서기본, 번호를 부여한다.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우리 글 쓰는 순서대로 됩니다. 사행식이라고 하죠. 사행식. 뱀 기어가듯이 부여되잖아요. 사행식. 즉 2번지 다음에 바로 4번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3번지부터 시작한다고요. 북서기본법. 북서 쪽에서 시작하고 사행식인데 지적도 임야도에 나타나는 게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전원, 차장. 목희수 선생님 뭐 장차천원이 뭐라고? 장차천원? 차장천원? 장차천원? 예, 장차천원이든 차장천원이든 천원차장이든 마음대로 그냥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고요. 지적법 시험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차장 누나들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1,000원밖에 안 했어요.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시내버스 요금 잘 모르죠? 옛날에 정몽준 국회의원 보고 지하철 요금 얼마입니까? 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모른다고 막 엄청난 국민들이 저 부르주아 버스 요금도 모른다 이렇게 욕했는데 저도 지금 몰라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카드로 해버리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죠. 요즘은 거의 다. 근데 1,000원 한 때가 있었어요. 차장 누나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차장 누나들이 완전히 몸으로 밀어엮고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니까 문에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그 누나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성추행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막 몸으로 밀어넣고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차장 있었죠? 젊은 분들은 또 모르는구나. 차장이 있었는지. 옛날에 차장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래, 천원 차장, 천원 하든지 장차 천원 하든지 이 네 개는 뭐냐면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고. 차문자, 이음절. 나머지는 다 두문자. 두문자가 뭐예요? 머리 두자, 첫 글자, 첫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문자. 요 네 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부호로 사용한다. 지적법 시험에 나왔다고요. 천원은 뭡니까? 하천.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가령 공이 지목이 지적도를 내려면 해보니 지목이 공이라고 돼 있어서 이를 공장용지라고 확인 설명하였다 하면 X죠. 공은 공원, 장이 공장용지. 또 지목을 열람 해보니 주라고 돼 있어서 이를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X. 주는 주유소용지. 유. 지목을 열람 해보니 유라고 돼 있어서 이를 유원지라고 설명했다. X. 유는 유지. 원이 유원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지적법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고요. 천원, 차장, 요거는 두 번째 대가리 차문자를 부호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경계. 경계는 이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다.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현실적인 담장을 설치했다고 남의 땅에다가 담장을 설치했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상 경계가 우선하고요.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또 지적공부보다는 만약 실제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입니다. 진실이 있다면 실제 청량한 경계가 있다면 청량한 게 우선이고 청량을 안 했다면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다. 462페이지 지형과 지세. 양가로 5번 지형과 지세가 있는데 지형이 뭐냐면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지형과 지세. 지형, 땅이 생긴 모양. 지형과 지세. 땅의 기울기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였다. X죠.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세, 땅의 기울기는 경사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나 또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기울기, 경사도는 지적도 임야도에는 평면도니까 지세는 나오지 않는다.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 처음 하면은 한번 일사편리에 들어가서 각종 공부를 한번 떼보면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적법이 어려우면. 지적법, 등기법 중에서 지적법이 비교적 쉽죠, 등기법보다는. 근데 이 공부를 직접 눈으로 한번 보는 게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 건물의 구조, 용도, 연도, 방향이 있는데 시험에 세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까지 32번 시험 봐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방향, 노후 정도, 건축 설비, 요 세 개가 답인 게 3번 출제됐습니다. 32번 시험 봐가 딱 3번 나왔다고요. 방향은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난다고요. 우리나라는 남향, 북향 중에서 뭐가 비싸요? 남향이 비싸고요. 호주, 뉴질랜드는 북향이 2배 이상 비쌉니다. 북향,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죠. 남반구에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는 남쪽에 이게 적도잖아요. 적도가 뭐예요? 적도라는 말은 붉은 길,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다. 태양을 보려면 남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 호주, 뉴질랜드는 북쪽을 보고 있어야 태양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남반구, 남향을 좋아하는데 이건 현장 답사를 통해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짓는 거 보면 정남향, 정북향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약간 비스듬하게 짓잖아요. 그래서 남서향, 남동향, 남향 세 개 다 남향이라고 보통 분양할 때 보면은. 그리고 일산 신도시나 분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장 안 좋은 형에 보면은 서쪽, 서북 쪽에 일산도 호수공원이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호수공원이 있다 이런 말 한다고 그 서쪽이라는 말 안 하고. 요즘 아파트들은 남서향이 많죠. 남서향. 저도 남서향에 지금 계속 남서향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남동향에 살아보고 싶어요. 남서향에 있으니까 저녁 되면 막 햇빛이 들어와야 돼. 해 넘어가려고 하면 오후에. 미치겠어요. 아침에 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맨날 보면 남서향이 많아가지고. 근데 젊은 분들은 남서향을 더 선호한다는 거 같은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늙었는지 이제 남서향 싫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후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남동향은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고. 어쨌든 이런 방향은 현장, 그 동그라미 4번에 있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건축물 내장이 안 나타나고 노후 정도도 똑같은 아파트라도 똑같은 주택이라도 이게 같은 연도에 지었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노후 정도 현장 답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 설비도 시방서, 이건 시방서, 설계도서 중에서 시방서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현장 답사를 통해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 설비. 철근을 몇 미리짜리 사용했는지 이런 거 건축물 내장에는 안 나타난다고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권리관계죠.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다든지 은행 융자 있는데 설명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464 권리관계는 양가로 1번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이 표제부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장이 우선하죠. 표시사항은. 권리관계는 소유자가 건축물 대장에 있는 소유자와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이 갑구가 우선합니다. 그럼 시험에 우리 중개 실무에 나온 거 보면은 가압류를 확인하려면 갑구 봐야 되는가 을구 봐야 되는가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답은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됩니다. 갑구 을구 다 봐야 된다고요.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하면 갑구, 제한물건을 가압류하면 을구에 나타난다고요. 전세권을 가압류하면 을구, 해당구 상란을 다 봐야 됩니다. 실거래 가격은 어디에 나타나요? 요즘 실거래 가격도 기재되죠. 등기부에 보면. 실거래 가격 2006년 이후에 거래된 거는 실거래 가격도 나타납니다. 등기부에 보면. 예, 갑구에 보면 실거래 가격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67페이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거 468페이지 임차권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런 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는 이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나오고 우리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상권이라는 말 뜻은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약정지상권이 있고요. 약정지상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다. 약정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약정지상권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단기 존속, 최장기는 영구무한이고 최장기가 경과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이니까 저보고 누가 제 토지 30년 동안 앞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지상권 설정 계약하자고 하면 못합니다. 3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 가능성 0.1%도 안 됩니다. 평균 연명 한국 경험 생명표에 의하면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그러니까 못하지. 그 하자고 하면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없다. 현실적으로 없다. 약정지상권은. 법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이 5개가 있습니다. 민법 305조, 민법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60% 이상이고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민법에서. 관서법이 나올 확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민법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였다가 토지와 건물이 임의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는 이런 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게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자, 물건,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이 부동산에는 우리 민법 185조에 의하면 물건 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건은 법률의 규정이나 관서법에 의하지 않냐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죠.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임의로 창설할 수 있죠. 계약은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나 합격하면 뭐 줄래 이런 거 정지조건부 계약을 꼭 체결하는 게 좋아요. 차 한 대 사주겠다 하면 그거 녹음해 놓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말했으면 줘야 돼요. 해준다고 했으면. 그 정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라고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하면 뭐 줄 건데 이런 거 약속했으면 받아낼 수 있다고요. 그 계약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건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요. 8가지밖에 없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밖에 없죠. 8개인데 단 관서법상 부동산에 인정되는 물건이 딱 2개인데 그게 바로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2개가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은 민법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분묘기지권은 외래 민법보다 중개실무에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따라서 바로 이제 470페이지 분묘기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보니까 27, 29, 30회 시험에 출제됐잖아요. 지금 분묘기지권 470페이지.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서법상 특수지상권에 해당된다. 중개실무상 중요하다고요. 산에 올라가 보면 밑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산에 올라가 보면 거의 다 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웬만한 산 다 있더라고. 없는데 묘 없는 산 있긴 있어요. 한라산, 백두산, 설악산, 덕유산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산꼭대기에는. 그 산꼭대기까지 상념하고 올라갈 수도 없고요. 명당자리는 그런 산꼭대기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빼고는 다 묘가 다 있어요. 잔디가 자랄 수 없는 거의 산꼭대기 2000m 넘는데 그런 데는 묘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풍수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숭배하는 전통 간섭이 있다고요. 좋은 묘자리를 쓰면은 후세가 발복을 하고 그 양택, 음택이라고 하는데 양택은 뭐냐면 집터를 좋은 데 지으면 현세가 발복을 하고 복을 얻고 음택, 묘자리를 좋은 데 쓰면 후세가 발복을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 많고요. 그래서 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71페이지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서법상 공시방법만 갖추면 되고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분묘의 내부에 사람의 해골이라고 적어놨는데
해골이라 안 하고 보통 유골이라 하는데 해골 적어놨네요. 해골, 죽은 사람의 뼈가 해골이고요. 유해, 죽은 사람의 시신이고요. 유발, 유발이 뭡니까? 죽은 사람 발모가지다.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다. 유발이라는 게 뭐냐고요? 머리카락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트럭발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만 묻혀 있어도 분묘기지권 인정된다고요.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어야 돼요. 살은 사람 머리카락 묻어놓고 분묘기지권 인정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가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안장하는 장소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묘, 예장, 미리 명당 자리 잡아놓은 거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시신, 유골이 없는 경우, 유발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에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매장한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봉분, 관서법상 공시방법은 갖춰야 된다. 묘라는 게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자, 그 다음에 47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박스 안에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주인 동의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에 2번 출제됐는데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년 지나도 인정 안 된다고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만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 돌아가신 분 중에서 현재 20년 넘었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시골에 혹시 땅 있으면 잘 있는지 꼭 살펴봐야 돼요. 남이 농사 짓고 있고 돈 받은 거 한 푼도 없고 차임을 받은 증거 아무것도 없으면 20년 지나면 다 시효취득에 의해서 소유권 뺏깁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게 있다든가 뭔가 증거 없으면, 통장에 돈 입금시키는 게 있다면 뭐 쌀 같은 거 한 포대 받아도 그거 안 줬다고 하면 나중에 인정하기 쉽지 않죠. 쌀 한 포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증 못하면 차임 받은 게 없으면 소유권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켜야 되겠죠. 중단시키는 방법은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새 출발하잖아요. 시효가. 꼭 여러분들 부동산 잘 있는지 살펴보시라고요. 혹시 부모님 재산이 있으면. 저도 전혀 안 살펴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전부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더라고. 재산이 아버지 앞으로 등기도 안 돼 있고 산이나 이런 게 논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자식들이 받으려고 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고모, 딸, 아들 전부 다 동의받아야 되는데 그 형제간이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해외가 있는 것부터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해요. 다 동의받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이 알아서 잘했더라고요. 그 특별조치법이 한 10년마다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마을 주민들 인후보정 2명 세워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로 등기하는 경우 있어요. 상속인 전원 동의 안 받아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형님이 그렇게 했더라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연락 왔더라고. 형님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해라.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잖아요. 10년 전에 이의 제기해가지고 소송하면 형님 앞으로 등기 못 넘기게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셨는데 어머니 있는데 형님하고 소송하고 하면 또 어머니가 가슴 아파할까봐 어머니 돌아가시나 하면 해야지 했는데, 어머니 20년 이상 혼자 사셔가지고 점유취득시효까지 다 지나가요. 지금 괜히 말해봐야 욕만 얻어먹을 것 같아서 다 포기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욕만 얻어먹고 너는 하는 짓거리 보면 전부 다 돈 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돈 까먹는 짓만 하고 있다고 욕만 얻어먹었어요.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효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차라리 부모 없는 게 더 편하죠. 시집 부모는 없는 게 좋고 친정 부모는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자, 그래서 이게 시효취득의 경우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이 3번 케이스는 사례가 뭐냐 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 땅에다 조상묘 설치해놨는데 경매로 그 땅이 넘어가면 낙찰받은 사람은 이 묘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땅 팔아먹으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매매라면 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경매 넘어가는 경우는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 넘어가더라도 오래된 묘는.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관련되는 그 양평 흑염소 사건 인터넷에 검색해 보라고 했죠. 유명한 사건이니까.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내용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전에 위에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블루각이 올라와 있고요. 하늘에서 보면 분묘기지가 이게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분묘기지가 있고요. 앞에 상석이 있고 옆에 세우는 게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 뒤에 약간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놓은 거 이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그 지금 양가로 1번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바로 위에 보니까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그 바로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론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 뜻이라고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아까 지상권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분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관 건물, 목조 건물, 공작물 중에서 특수 공작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단기 존속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우리나라 전통간섭에 비춰볼 때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가. 영원히 존속된다고요. 돈 한 푼 안 주고 무료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고요. 시효취득을 하면. 따라서 이게 아마 앞으로는 이런 판례가 언젠가는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옛날에는 산이 땅값이 얼마 안 했잖아요.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영원히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소유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영구무한히 남은 땅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시효취득을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죠. 소유의 여사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타주점유라고요. 자주점유는 아니라고요. 양가로 3번 맨 밑에 무상기료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시효취득을 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은 뭐냐면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시효취득을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남의 땅에 설치했는데 그러면 이게 뒤에 사망을 한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쌍분이라는 말은 봉분이 위로 블루각이 올라온 거 이걸 봉분이라고 하는데 봉분이 두 개 있는 걸 쌍분, 봉분이 하나 있는 것, 봉분은 하나 해가지고 이 밑에다가 관만 두 개 넣는 거 이걸 단분이라고 하죠. 이 단분 형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 묘가 저기 팔당댐에 가면 있는데 팔당댐 앞에 바로 그 물가에 있던데 이게 보면은 봉분은 하나 있어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비석에 보면 이름이 2명 적혀져 있어요. 저도 정조 할머니 가보니까 비석에 이름이 4명 적혀 있더라고요. 정조 할아버지 1명에 부인 3명 있더라고요. 정조 할머니 3명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많냐 이러니까 네가 3번째 할머니한테서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제가 세상에 나올 확률은 극히 박해. 또 제가 군한매거든요. 부모님이 제가 8번째예요. 지금 같으면 태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태어나기 힘들게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이런 게 단분이라고.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양가로 5번은. 이게 뭐냐면 양가로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분묘가 옛날에 가족묘지 이런 거 보면 분묘가 여러 개가 설치된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장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장을 해버리고 나면 이 공터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땅, 이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됩니다. 이미 옛날에 설치돼 가지고 그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여기 있는 걸 밖으로 옮기는 거 안 되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미 이 양가로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미 집단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가 그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은 이게 뭐냐면 양가로 6번도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종산에다가 문중산에다가 종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종중총회 의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행위는 이건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따라서 종중총회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요. 종원의 분묘를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다고. 종중 땅에 문중산에다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거 우리 책에 없는 것 중에서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우리 책에 없지만 시험에 나왔던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땅이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는데 1번지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런 경우에 나무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이 나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나무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건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인정됩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셔가지고 20년 지난 분들은 시효취득한다고 했죠. 분묘기지권을. 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설치 기간, 설치 면적, 설치 장소.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습니다. 영구무한히.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년간 매장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면적이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 가정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렇게 면적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어디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엄청나게 많다. 그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곳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화장해야 됩니다. 매장하면 거의 100% 불법입니다. 매장할 때 하면 안 되는 곳 다 빼고 나면 할 데가 없다고요. 그냥 한마디로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법을 다 지키려면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나를 2번 죽이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원의 연화장에 화장장에 넣는 걸 보고 나도 죽으면 화장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언을 지켜드리려고 했더니만 형님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시골 사람은 또 욕하나 봐요. 자기 산이 있는데 화장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욕 얻어먹나 봐요. 뭐 제가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매장을 하시더라고요. 화장 안 하고. 유언을 못 지켜드렸어요. 473페이지 용어 정의가 있는데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매장이라 합니다. 임신 4개월 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럼 3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는 포함하면 그럼 4개월 이후 4개월 미만 임신 3개월 만에 죽은 사람은 매장이 아닙니다. 그냥 갖다 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린다면 좀 그러는데 이게 매장은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람은 죽고 나면 24시간 이내는 매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죽은 태아는 그냥 24시간 안 지나도 그냥 갖다 매장해도 상관이 없죠. 그건 이 법상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은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걸 화장이라 하고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게장은 옮기는 겁니다. 봉안은 옛날에 납골이라고 부르는 걸 지금은 봉안이라고 합니다.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걸 말하고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뭐가 더 넓은 개념의 묘지하고 분묘 중에서? 묘지가 공동묘지,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자, 474페이지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인데요.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인데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5번에 있습니다.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근데 양가로 2번 화장을 하려는 자는 3번 개장을 하려는 자는 이 말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죠. 개장, 화장은 사전 신고,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 3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다. 475페이지 양가로 2번 개인 묘지를 설치한 경우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3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 가족, 종중, 문중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설 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5제곱미터 우리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15제곱미터 이게 시험에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49번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어떤 분이 이기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된대요. 이기적. 이해를. 근데 이 숫자는 이해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냥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는. 이해 안 되면. 그 30일은 35번에 있고요. 1월도 있죠. 1월. 토지거래 허가에는 1월이 많다고 했죠. 1월 30일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장, 양가로 4번. 자연장인데요. 자연장.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신고 허가인데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4번이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 30일이 많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1월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입니다. 미리 허가. 자, 그 다음에 476페이지.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1교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미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묘지 등의 설치 제한인데요.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 거리 제한이 있는데요. 종중, 문중, 가정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500m면 직선거리로 500m면 설치할 데가 없다고. 그게 산꼭대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설치할 이것만 지켜도 아마 뉴스에 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사람들 전부 다 불법이라고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니까 나오는 거고요. 전 국민이 거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되면은 거의 100%이 법에 여기 지금 저촉된다고 봐야 돼. 이게 거리 제한이나 그 밑에 있는 내용에.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가족 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저도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20년 모셔놓으니까 시골에서 계속 살았는데도 시골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마을 청년회, 분유회 이런 데서 이거 500m 근처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주고 분유회에 300만 해서 800만 원 주고 들어갔어요. 아예 상여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이거 다 알고 있더라고. 시골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돈 받는 거는 돈 뜯어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걸 시험에 내야만 안 할 텐데 시험에 안 내니까 지금도 다 불법이라고요. 거의 100%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되면은. 그 다음에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시험에 역시 나온 적은 없는데 동그라미 기역은 녹지 지역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니은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딕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77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최종림, 보안림, 보존구규림, 사방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됩니다. 주거지역 안 된다고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자기 집 마당에다 묘 설치해놓고 가면서 인사하고 가는 사람 이런 거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TV조선에도 보니까 산꼭대기에 집 지어놓고 거기 조상들한테 절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밥 해가지고 먼저 절하고 하는 거. 전부 다 불법이죠. 주거지역에 설치 못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설치하면 제한지역. 설치기간 시험에 나왔습니다. 양가로 6번. 아까 말씀드렸죠.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양가로 7번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동그라미 1번 1년 이내에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4번에 11번에 있습니다. 1년 안에인데 시험에 6개월 안에 2년 안에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안에. 어차피 매장하더라도 60년, 최장 60년 지나면 또 1년 안에 꺼내가지고 또 화장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3개월 이상 개장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중개를 하다가 묘가 있으면 이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구무한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민망하니까 돈 1,000만 원 주면 옮겨준다. 돈 달라 소리도 못해요. 그러면 땅 주인이 먼저 1,000만 원 줄 테니까 옮겨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야 돼, 주인이. 그러면 한다 해놓고는 나중에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다 죽는다더라. 그래서 못 옮기겠다.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묘 딱 명절 끝나고 나면 거기 가서 편말 붙여놓는다고 무용고 분묘 개장 공고 해가지고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 찍어가지고 날짜 나오게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고 신문에 개장 공고 내고요. 3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은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그냥 장묘업체에 주면 새벽 6시에 포크레인 가지고 옮겨줘요. 마을 주민들 인후보정 한 2명 세우면 되겠죠. 누구면지 모르죠.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 밥 좀 몇 번 사주고 저거 누구면지 모르죠. 이렇게 물어야지. 누구면지 아냐고 묻는 거하고 모르냐고 묻는 거하고 다르죠. 누구면지 확실하게 잘 모르죠.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잘 모른다. 예, 그럼 잘 모른다고 좀 적어주세요 하고 밥이나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후보정 세워가지고 그냥 개장 허가 받아서 옮겨버리면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 놓고 옮겨놓고 그 묘에다 갖다 또 편말 붙여 놓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부득이 개장해가지고 어디다 앉혀놨으니까 6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으면 된다고요. 그 명절 지나면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더라고. 조상묘가 있었는데 저번 추석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없어졌다 울고불고 하는 거 나온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옮기는 거는. 이게 영구무한히 남은 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478페이지 무연고 분묘의 처리 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양가로 10번 묘지의 사전매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전매매 미리 명당 자리 잡아놓으면 안 된다고요. 단 70세 이상은 가능하다 했는데 2001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80세죠. 평균 수명이. 여자분들은 지금 85세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70세 이상, 그다음에 뭐 장기 기증자 6개월 이내 사망이 확실시되는 진단서 같은 거 떼면은 미리 사놔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합장하는 경우도 미리 사놔도 되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관계,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79페이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